오늘은 오종린 저자의 골목길 자본론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자본론 1장에는 왜 골목길에 다시 사람이 모이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30쪽을 보면 내가 골목을 여행할 때 주된 테마로 삼는 것은 지역 정체성과 산업이다. 그곳의 지역 특색을 생각하고 그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왜 골목길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왜 사람들이 골목길을 다시 찾아가는지는 지역 정체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정체성이 유지되고 발굴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를 위한 장인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구체화되는 것을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 왜 골목길에 사람이 다시 모이는가에 대한 대답은 지역 정체성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따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페이지 62쪽 보면 불황을 모르는 대박상권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살짝 요약이 되어 있는데, 중심 상권에는 건대입구나 명동, 대로변 상권에는 노량진, 마곡신, 방화역, 마포, 양재역, 여의도, 동부, 종로, 피막골 등등등이 있고, 몰링 상권에는 동대문과 삼성역, 그리고 골목 상권에는 물레동, 샤로숲길, 설해마을, 서촌, 성수동, 영남동 등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상권을 구분할 때 중심 상권과 대로변 상권, 몰링 상권, 골목 상권으로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장의 제목은 사랑받는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골목 이야기는 골목 이야기였지만 일단 사람들이 골목이든 도시든 어디든 가려면 그런 장소에는, 사랑받는 장소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성시대와 세대에 대한 어떤 대립이 먼저 드러나고 있는데, 기성세대에서는 서버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71쪽에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의 주요 도시는 인종 분쟁의 홍역을 치렀다. 도시에는 분쟁이 있었고 치안을 우려한 백인 중산층은 대거 도심에서 교외로 떠났다. 활력을 잃은 도심은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이 거주하는 빈민가로 전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심을 수식하는 말이 활력을 잃은 도심이었다고 한다면, 페이지 75쪽에 드러나 있는 모습에서는 다운타운 라이프 스타일은 다양한 도시 문화를 요구한다.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도시와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도시라는 것을 수식하는 것의 어떤 내용이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심의 내용이 분쟁의 어떤 장소가 되면서 활력을 잃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외에 살고 싶어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세대, 골목 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세대는 도시 골목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찾고 싶어 하고, 이제 그 도시는 과거와 달리 치안을 걱정해야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타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일단 사랑받는 장소라는 것은 일단 도시라는 것으로 좁혀졌는데, 그 도시 중에서도 어떤 도시를 원하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91쪽에 사람들은 자연 풍경 그 자체보다는 자연과 함께 도시의 편의시설까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어떤 추천 도시로 우리나라에는 서울, 평창, 부산뿐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어야지 여행을 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고,
콤팩트 시티 도야마라는 일본의 도시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편의성, 도시의 편의성과 어떤 도시의 충분한 사회 기반 시설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사랑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시를 포기하고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미래를 선택했다. 이 도시는 현대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모델이라. 밀집도를 높이는데 주거, 상업, 편의시설 등의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고 98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부산이든지 일본의 도야마라든지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고 스타벅스 정도는 입점해 있는 스타벅스 임팩트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의 편의시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장의 제목은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26쪽에 골목상권의 성공은 지역 공간 디자인이 관건이다. 특히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을 확대하는 도로와 대중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의 키워드는 다른 지역과의 연결, 이 지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안 되고 충분히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이 지역이 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또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은 페이지 171쪽에 지역 정체성이 담긴 전통 건축물 같은 것도 그 골목에 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물리적 조건이라고 보았는데 에든버러는 전통 보존과 교육을 통해 뚜렷한 역사관과 서명의식을 가진 위대한 작가를 배출한 도시다. 전통과 역사가 창조의 원천인 것이다. 이 도시에서, 이 골목에서 전통과 역사를 좀 엿보일 수 있다. 그런 예시가 상하이나 에든버러가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3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골목 상권이 뜨기 위해선 일단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골목을 골목답게 만드는 정체성과 문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장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느낀 것이 지역 정체성이라는 말이 좀 세분화하게, 세밀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180쪽에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권위주의 시스템이라고 말하면서 산업발전에서는 권위주의가 좀 용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서는 이 권위주의가 과연 예전과 같은 힘을, 산업발전에 같은 힘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대립되는 문화로 서핑마을의 문화나 히피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핑문화와 히핑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페이지 183쪽에 원하는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25쪽을 보면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독립가게는 기계가 제공할 수 없는 소비자의 감성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하이터치 서비스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계와 감성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기계가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장점은 물론 대량 생산이라는 장점, 효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 외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이터치 서비스라는 것으로 어떻게 나눠진다,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을 골목답게 유지시켜주고 기계나 다른 권위주의 문화나 발달한 대도시와는 구별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몰링 상권, 대로변 상권, 중심 상권과 구분되는 골목 상권만의 문화는 감정과 감성을 건드리는 하이터치에 있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담긴 것이 지역 정체성과 함께 담겨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어떤 골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장, 장인정신과 기업가 정신입니다. 제목에서 그냥 드러나듯이 그 지역의 상권을 이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판 상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개별 가게가 일단은 조화롭게 어울려져야겠지만 그 지역에 관심을 일단 사람들이 가지려면, 유도를 하고 유입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판 상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34쪽에 신선먹거리 슈퍼마켓 샤러가 쇼핑센터는 연희동에 있는 것인데, 이 쇼핑센터로 인해서 연희동이 무흐하게 됐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 상점이 지역에서 시작된 만큼 전국화하지 않고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282쪽과 240쪽에 지역과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온 예시가 성심당이었는데, 성심당이 대전을 사랑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백화점의 입점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전 본사와 대전 매장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앞부분과 연결했을 때 240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러가 쇼핑센터와 대립되었던, 얘는 성공 사례였고 얘는 실패 사례로 나왔던 홀푸드 마켓이었나? 그 다른 마켓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실패했던 이유는 기업 공개와 전국화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압박은 서서히 창업 이념을, 지역의 어떤 신선한 음식을 팔겠다는 창업 이념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고, 더 싼 음식, 단가가 맞는 음식, 이윤을 낼 수 있는 재료, 이런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전국화였지만 오히려 지역화보다 전국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상점을 망하게 만들고 그 특색을 없애서 골목 상권 역시 망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지역 대학이 또 중요하다, 안암의 고대, 신촌에 있는 연세대, 이런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했고, 5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역 상점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중요한데, 책임감이 발현되는 방법 첫 번째는 일단 이끌어 나가고 주도하는 부분에서의 책임감, 두 번째로는 지역에 머물러서 지역에 있는 특색을 좀 더 강화해야 할 책임감이라고 보았습니다. 6장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신화와 대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쪽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는 저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와 있습니다. 낙후 지역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외에 뚜렷한 지역 발전 대안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너네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계속 도태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역 특색이 없다고 보여지는 대규모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골목상권 뜨게 하고 싶으면 젠트리피케이션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활기를 회복한 상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 상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필연적 과정이라고 해서 극복해야 존재가 아니냐? 또 그것은 아닌 것이, 페이지 305쪽을 살펴보면 골목상권의 천위 과정에서 낙후상권이 활성화되는 단계와 이것이 앞에 말했던 어쩔 수 없다고 필연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계와 활성화된 상권이 프랜차이즈화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후자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관리해야 한다 하니까 얘는 극복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방치하면 안 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일단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은 관리하는 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5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프랜차이즈화 되는 단계를 구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화 된다는 것이 모든 도시가 똑같아지는 것, 일명 듀플리케이션이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해보자면 듀플리케이션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일명 프랜차이즈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가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이것은 필연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인데 B라고 하는 극복 대상인 듀플리피케이션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료 값이 오르는 것은 오르는 것은 감수를 해야 하지만 오른다고 해서 그 개별 상권이 쫓아내지 않고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임대료 값이 올라갔을 때 프랜차이즈화 되는 걸 막기가 쉽지 않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12쪽을 보면 제이콥스가 막은 것은 듀플리케이션이었다. 제이콥스의 골목 보호 운동이 없었다면 정치인과 건설업계는 웨스트빌리지뿐만 아니라 맨해튼 전체를 대로와 큰 볼록으로 이루어진 계획도시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을 것인데 임대료 상승은 막지는 못했지만 이런 모습은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을 정말 실질적으로 듀플리케이션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럼 관리 방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규제 편향적 시각은 옳지 않다는 게 책의 요지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게 옳지 않냐면 페이지 310쪽에 홍대, 삼청동, 이태원, 성수동 4대 4대 권역의 중심지는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의 마지막 단계거나 이미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망원, 연남, 연희, 익선, 서촌, 을지로, 해방, 한남, 보광, 우산한, 뚝섬의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권역의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파일 뿐이어서 찐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권역의 골목 자원이 곧 고갈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골목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 이것을 규제만 하려고 젠트리피케이션 나빠, 젠트리피케이션 규제하고 법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골목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320쪽에 특히 골목 상권의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은 소규모 자본으로 골목 상권에 투자한 소상공인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물주를 강자라고 하고 임차인을 약자로만 생각을 하는 흑백 논리는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골목 상권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하려고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닌 이유는 첫째, 우리는 이제 규제할 대상조차도 없고 두 번째는 골목 상권에서는 착취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만 나쁜 사람이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젠트리피케이션의 최선 방안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18쪽에 임대료 압력이 높아지면 이전 비용을 피하고 싶은 세입자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입자는. 그리고 건물주 역시 그냥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단기적 영향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 이익만 생각하면 프랜차이즈로 공간을 채우겠지만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개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너무 올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대화 타협을 할 유인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인이 있음에도 어려운 이유, 대화 타협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 부족이라고 합니다. 318쪽부터 1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기 이익이 골목 상권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러니까 장기로 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단기로밖에 못하는 그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최근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2010년대에 처음 주목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는 2012년 1월부터 나온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
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험도 부족하긴 하지만 임대인이 건물주가 그 지역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322쪽에 세입자 상가 매입 지원은 골목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의 건물주와 임차인 다수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진입한 사업자들이어서 그 골목 상권의 장기적인 발전에 공감을 크게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익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 타협이 어려운 이유는 한마디로 단기 이익을 쫓기 때문이고, 왜 단기 이익을 쫓게 되냐면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됩니다. 7장 내용은 정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골목 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검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C-레디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정체성이 담긴 그 지역의 문화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전통문화 건축 같은 게 해당된다고 보았고, 그리고 장인 정신이 필요한데 그 장인 정신에는 어떤 장인 정신이냐면 첫 가게를 간판 상점이 끌고 나갈 장인 정신, 그리고 지역의 어떤 공감을 해서 전국화를 조금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낮은 임대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330쪽에 요약이 되어 있고 367쪽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연예기획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연예인에 대한 아이돌 육성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기획사에 포섭시킴으로써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것 역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획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목장인 기획사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골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전국의 기획자와 창업자들이 나서서 다른 지역과 나라가 벤치마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획사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냐면 골목 장인을 아이돌, 크리에이터처럼 골목 장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장부터 쭉 정리를 하자면 1장의 키워드는 지역 정체성이었습니다. 골목은 지역 정체성이 있다. 2장의 키워드는 골목이 뜨려면 편의시설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결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3장에서 구체화돼서 그게 바로 연결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골목에는 감성과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런 골목이 뜨기 위해서는 간판 상점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줘야 한다라는 내용. 6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은 필연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을 대화 타협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지금까지 한 내용을 C-레디 모형으로 요약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골목시장이 주목받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개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1장에 나와 있었죠. 지역 정체성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골목 상권이 뜨기 위해서는 3번, 골목시장을 위해서는 장인정신이 필요하다고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의 물리적인 연결성,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어떻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필연적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 편향적 시각이 아닌 대화 타협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물론 어렵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목길 자본론에 있어서 골목시장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골목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